경찰이 20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서울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포해 심판대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졌는데요. 범인을 찾게 된 비결 그리고 향후 수사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20년간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드디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네, 2005년 6월과 11월에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연달아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 두 여성은 동일한 빌딩을 갔다가 살해됐다라는 점, 그리고 목이 졸려 숨졌는데 이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이 쌀포대나 돗자리에 쌓여서 인근 주차장에서 발견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같은 범인의 소행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범행을 찾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를 못해서 20년간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범인을 찾기 굉장히 쉽지 않았던 이유, 장기 미제로 남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좀 증거가 없었습니다. 20년 전이다 보니까 이 CCTV 보급이 지급처럼 이게 보편화돼 있지 않아서 예. 뭐 범행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범인의 모습을 추정할 만한 이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고요. 또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DNA 분석이나 아니면 지문 감식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자 한 명을 싸고 있던 이 돗자리에서 이 범인의 체액으로 추정할 만한 물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DNA 분석을 해봤지만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 2015년 한 방송에서요,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다시 사건이 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담팀이 꾸려지기도 했는데 10년 만에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이에요. 놀랍게도 피해자와 가까운 인물이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부터 다시 전담팀이 꾸려졌는데요. 뭐 그 이유가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고요. 또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꾸리고 다시 수사를 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빌딩을 방문했다가 네. 이런 납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범인은 이 납치가 되었던 빌딩의 관리인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가까이 있던 인물을 뭐 20년 동안이나 잡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잡았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수사기법의 발전 덕분이었는데 특히 유전자 분석 기법이 큰 역할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이 발견될 당시에 모두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예. 쌀포대나 돗자리에 쌓여 있었는데 돗자리에서 이 법인으로 추정되는 체액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전자 분석을 해봤지만 DNA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이 DNA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게 기술이 부족해서 못 부족했었습니다. 찾았던 네, 거죠. 그래서 있었는데 DNA를 분석을 해봤지만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DNA가 검출이 되었지 않았던 거고요. 예. 그렇지만 20년 동안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유전자형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옷이나 아니면 이 돗자리에 나와 있던 증거물과 이 범인의 유전자형을 비교해 본 결과 예. 이 동일이다라는 게 밝혀져서 결국 이 두 범행을 한 범인이 이 동일인이 소행입니다라고 밝혀를 했고요. 예. 또 수사 대상자가 예를 들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용의선상이 오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수사 대상자들의 유전자와 이 검출된 유전자형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범인을 이 피해자들이 붙잡혔던 이 빌딩의 관리인으로 특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특정되었던 범인과 함께 교도소 생활을 했던 이 재소자들로부터 이 범인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진술까지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유전자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에 이제 순기능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범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가족 입장에서 그나마 뭐 작은 위로라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범인을 당장에 체포해서 처벌을 내릴 수가 없다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왜냐하면 범인이 이제 10년 전쯤인 2015년 7월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증거
증거에서 나온 유전자형과 범인의 유전자형이 일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좀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인근 병원에 범인의 검체가 보관되어 있어서 이 DNA를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범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네. 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네. 처벌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어느 수준까지 처벌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범인이 저지른 범행을 보면요. 납치가 있고요. 강제추행이 있고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 범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달아 피해자 2명을 이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가 있는데요. 2009년에 이제 부녀자를 연쇄살인했던 강호순에게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2010년 이후부터는 사형의 선고가 사실은 많이 없지만 그렇지만 최소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장기 미제 사건이고 20년 만에 피의자가 붙잡힌 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 아니었나요? 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2015년부터 다시 그렇군요. 전담팀이 꾸려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신정동에서 발생했던 또 다른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고 한때 신정동 부녀자 살인 사건과 함께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건 동일범이 아닌 걸로 밝혀졌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인 2006년 5월에 신정동에서 또 여성을 상대로 납치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다행히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이 도망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진술하기를 도망칠 때 신발장에 엽기토끼라는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예. 봤다라고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엽기토끼 사건으로 불리는데 비슷한 장소에서 또 비슷한 시기, 비슷한 수법으로 이 법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마 동일인의 소행 아니냐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엽기토끼 사건으로 묶여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사를 해봤더니 이번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 엽기토끼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이 엽기토끼 사건의 범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겨울철이 돼서 이제 화재 위험이 커지는 시기가 됐는데요. 오늘 이른 아침에 화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5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18대가 전소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오늘 오전 5시 30분경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2시간 30분 만에 완지는 됐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이 주민이 연기를 흡입해서 50명이 병원에 이송이 됐고요. 또 주차장에 차량되었던 18대 차량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불길이 이제 아파트로 번지지는 않았는데요. 예. 근데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소방 당국은 이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화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질 만큼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만큼 좀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고로 발생한 화재가 아니라 불을 지른 혐의로 여중생이 입건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여중생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여중생은 자신의 집 작은 방에 있는 침구류에 예. 이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낸 혐의였습니다. 어머. 그래서 현재 지금 현주 건종을 방화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예. 좀 방화 동기가 좀 황당했습니다. 이 여중생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새 기종으로 바꾸고 싶은데 부모가 바꿔주지 않아서 이렇게 어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네. 자, 경찰이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이나 경위 등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중생의 책임으로 과실이 퍼센트가 정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할 경우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나요? 촉법소년 아닙니까? 지금 일단 이 여중생의 나이가 정확히 촉법소년 나이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인지는 밝혀지지 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만 14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형사 무능력자로 책임 무능력자로 보고 이제 처벌하지는 않고 촉법소년으로서 이제 보호 처분만 가능한데요. 근데 만약에 이 여중생이 14세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예. 또 소년 보호 처분도 병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중한 정도에 따라서 보호 처분의 단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17명이나 병원으로 이송되고 70여 명이 대피하는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그렇다면
보호 처분 단계에서도 굉장히 중한 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중생이 저지른 범죄는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인데요. 이게 법정형이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굉장히 세네요. 형법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화재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쳤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무기 5년 이상으로 해서 좀 더 가중 처벌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중에는 이제 흡입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라는 게 있어서 예. 아마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로 번질 가능성이 치상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제 보호 처분으로 해서 이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보호 처분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최고의 수위인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여도 보호 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 검사와 판사가 보고 이거를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해서 보호 처분을 내릴지 아니면 형사 처분을 할지는 사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범죄 중한 정도를 보는데 이 범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형 자체도 굉장히 높은 이 예. 중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다라고 했을 때는 형사처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뭐 이 중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갈리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고의로 일부러 방화를 저지른 만큼 주민들에게 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가능성도 보이는데 미성년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책임질 능력이 없을 경우에 부모에게 뭐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설사 이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예.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형사의 책임인 거고요. 민사 책임은 좀 별개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755조에는 이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중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런 재산적인 피해를 보상할 만한 배상할 만한 그렇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모처럼 이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제3자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화재로 재산상 손해만 1억 2,1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예. 또 주민들 중에는 이제 다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를 모두 부모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민사상의 이런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이제 고소, 고발 이거를 직접 접수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했을 때 부모가 임의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부모가 이 부분을 거부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결국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로또 예측 사이트를 믿고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위로 로또 1등 예측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마치 1등에 당첨시켜줄 것처럼 달콤한 말로 속였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사기였던 겁니까? 네, 뭐 부산 서부경찰서는 2023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로또 1등에 당첨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12억 가량을 이 편취했던 이 일당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중 3명을 이 구속 송치를 했는데요. 이들은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해 알려준다라고 하는 홍보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이 사람들을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속였는데요. 뭐 예를 들면 원하는 번호가 당첨되기 위해서는 특수한 공을 제작을 해야 된다. 그로 인한 또 비용이 필요하다. 아니면 동행 복권찍에 로비를 해야 되는데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서 예.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예, 주목할 점은 이 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총책부터 자금 관리, 인출체계, 텔레마케터까지 이게 세분화가 됐던 거예요. 최근 사회에 충격을 준 이 캄보디아 조직 형태를 좀 연상케 하는데 요즘엔 이렇게 조직적인 사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조직적인 범행은 홀로 사기를 했을 때보다 뭐 형량이 더 높게 처지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액이 1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기죄 같은 경우는 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가중처벌되게 되는데요. 근데 똑같이 또 가중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양형을 판단할 때 있어서 우발적인 범행인지 일회적인 범행인지 이런 부분과 또 조직적인 범행인지 계획적인 범행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양형을 하게 되는데 이 후자인 경우는 불법성이 크다고 해서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조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공범 관계가 아니라 예. 체계적으로 이 범죄 조직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봤을 때 검사가 봤을 때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범행으로 12억 원이라는 돈이 손에 그들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속은 사람들이 좀 많았다는 건데 이 미끼로 당첨을 보장해준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일반인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겠습니까? 일단 로또 1등을 조작을 한다거나 뭐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주겠다 이런 사이트는 일단 경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피해액이 지금 12억 원이잖아요. 이렇게 예. 피해액이 많아질 수 있었던 거는 보통 1등 당첨을 해준다고 해서 뭔가 돈을 지불했는데 당첨이 되지 않았을 때 항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의를 하면 너가 준 돈을 내가 돌려주겠다. 그렇지만 돌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비용이 또 필요하다라고 또 해서 돈을 또 요구하는군요.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적인 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이 예. 부분도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도 좀 많지 않습니까?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뭐 시스템적인 통제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뭐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사이트를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한 것 자체가 이게 사기죄를 사실은 착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국에서도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를 사실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사기성 이 사이트를 좀 차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사기를 안 당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특검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도주한 후에 지명수배를 계속 받아왔던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 충북의 한 휴게소에서 이 이모 씨가 체포가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자 이 건진법사를 김건희 씨에게 소개한 장본인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2층 베란다로 뛰어내려서 도주를 해서 지금까지 지명수배 단계였는데요. 그런데 앞서 7월 이 특검은 이 김 여사와 이모 씨가 주고받은 이 메시지를 확보를 해서 수사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도주했다가 붙잡힌 만큼 향후 처벌 수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수사 과정에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특검은 이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도주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도주 우려라고 하는 그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이고요. 그럼 그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맞습니다. 혐의가?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혐의가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 판사가 봤을 때는 수사 과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을 때는 가만히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이렇게 도주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 행위를 했을 때는 양형에 가중이 되기도 하는데 도주를 했기 때문에 판사가 봤을 때는 수사 방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 굉장히 예전 일이고 그동안 수사도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추가적인 이런 어떤 증거들이 뭐 새로 붙잡힌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향후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뭐 늘어난다거나 연장된다거나. 사실 지금 이번에 체포된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이게 혐의가 없다라고 이게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그 수사의 이런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특검이 다시 이제 되돌아볼 거고요. 예. 여기서 혹시 미흡했던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추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김건희 씨와 이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의 재판이나 이전의 수사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이 범죄 혐의점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특검은 보고 이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 공범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도주를 하다가 붙잡혔잖아요.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자체로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을 충족을 하는데요. 뭐 형사소송법상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 뭐 네. 피해자에 대한 뭐 우려 아니면은 도주 우려인데 이미 도주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있는 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건 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